하나오션이 보낸 공문 한 장이 국방부 조달본부에 도착했습니다. A4 용지 한 장. 내용은 단 3문장이었습니다. 캐나다 관련 사업에서 전면 철수한다. 오타와 사무소를 폐쇄한다. 진행 중이던 모든 협력 논의를 종료한다. 그날 새벽 당직을 서던 사무관은 그 종이를 3번 읽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번역이 잘못된 줄 알았고, 두 번째에는 발신 날짜를 의심했고, 세 번째에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내려놓고 곧바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 조달본부장의 침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에서 깬 본부장이 처음 내뱉은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철수라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탈락한 회사가 짐을 싸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무 일도 아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국방부 청사 3층의 전화기란 전화기는 전부 불이 났습니다. 오전 7시가 되기도 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국장들이 회의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캐나다는 한국이 매달릴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발표 당일 오타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독일을 선택하면 GDP의 83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 효과가 생기고 최대 6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장밋빛 숫자에 정치권 전체가 취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샴페인까지 등장했습니다. 역사적인 결정이라는 자화자찬이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졌죠. 그리고 언론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탈락한 한국은 어떻게든 재협상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가격을 더 낮추고 조건을 더 얹어서 다음 기회를 노릴 것이다. 칼자루는 여전히 우리 손에 있다. 하지만 정확히 나흘 만에 도착한 것은 매달림이 아니라 작별 인사였습니다. 항의도 없었습니다.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3문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랍에 준비해 둔 문서처럼 건조했습니다. 그 순간 오타와의 몇몇 사람들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걷어찬 것이 단순한 입찰 후보 하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떠난 회사가 아니라 남은 회사였습니다. 하나오션이 철수를 통보한 바로 그 시각, 오타와 시내 어느 건물 7층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HD연대 캐나다 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커녕 사무실 임대 계약을 3년 더 연장했다는 소식이 뒤이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현지 직원 채용 공고를 새로 냈다는 말까지 나왔죠. 같은 나라의 두 기업이 같은 패배 앞에서 정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한쪽은 칼같이 떠나고 한쪽은 웃으며 남는다. 탈락한 나라의 기업이 대체 무엇을 노리고 남아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에 지금 캐나다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내쫓을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서부터 잘못했으며 캐나다가 앞으로 어떤 청구서를 받게 될지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만 아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평생 나라의 기밀을 다뤄온 사람으로서 쉬운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토머스 맥켄지입니다. 캐나다 해군에서 26년을 복무했고 그중 18년을 잠수함에서 보냈습니다. 부장을 거쳐 함장까지 지냈습니다. 전역 후에는 국방부로 옮겨 6년을 더 일했죠. 합쳐서 32년입니다. 마지막 직책은 해군 획득 담당 차관보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캐나다가 사들이는 모든 군함의 구매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이번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술 평가와 현장 실사를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선정이 발표되기 일주일 전, 저는 32년 공직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사표를 낸 날 밤, 제 아들은 대서양 수심 100m 아래에 있었습니다. 건조된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잠수함. 그러니까 제가 젊은 장교였을 때 이미 중고였던 바로 그 배를 타고 말입니다. 아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기가 앞으로도 10수년을 그 낡은 배에서 보내게 됐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지던 회의실에 자기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는 사실도요. 왜 사표를 던졌는지, 왜 지금 마이크 앞에 앉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대답을 드리려면 이야기를 3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그 차가운 스코틀랜드의 겨울 부두로 말입니다. 3년 전 그해 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잠수함 사업 출범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대 12척, 사업비는 30년 유지 보수까지 포함해 80조 원 규모. 캐나다 건국 이래 최대의 해군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스크린에 12척이라는 숫자가 뜨는 순간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낮게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는 벌써 예상 걱정부터 꺼냈죠. 이어서 해군 참모가 현황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잠수함, 그러니까 30년 전 영국에서 사온 그 중고 4척의 성적표였습니다. 지난 10년 평균 가동률은 3할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에는 4척 가운데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단 한 척도 없는 날이 석 달을 넘겼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 방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 평가와 현장 실사를 제가 직접 총괄하겠다고 자원한 겁니다. 차관보가 실사단까지 직접 이끄는 건 관례에 없는 일이라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장관도 물었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 있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잠수함을 잘못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몸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이번만큼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절반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30년 전 저는 29살의 해군 대위였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스코틀랜드의 한 군항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영국에서 중고 잠수함 4척을 사들였고 저는 그 배들을 인수해 오는 요원으로 뽑혔던 겁니다. 지금도 그 부두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녹슨 쇠 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북해에서 불어오는 소금기 섞인 바람. 서류상으로 그 배들은 훌륭했습니다. 취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역한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배들. 원래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 영국 신사들은 웃는 얼굴로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세기의 거래를 하신 겁니다. 부두에서 처음 그 선체에 손을 얹었을 때 저는 이상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게 겨울 바닷바람 탓인 줄만 알았습니다. 인수팀에는 저 말고 또 한 명의 대위가 있었습니다. 폴 간용. 퀘벡 출신으로 해군 사관학교 동기였습니다. 기관 계통에서는 함대 전체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친구였죠. 폴은 어디를 가든 낡은 하모니카를 하나 들고 다녔습니다. 항해가 길어져 다들 지쳐갈 때쯤이면 폴은 승조원 식당 구석에서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좁은 강철 파이프 안에서 듣는 그 소리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는 잠수함을 타 본 사람만 압니다. 문제는 인수 직후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배를 캐나다로 몰고 오는 해안길부터 크고 작은 고장이 이어졌습니다. 서류에는 없던 부식이 배관 곳곳에서 발견됐고 부품 목록과 실제 부품이 다른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었습니다. 중고니까 손볼 곳이 있는 거라고. 길들이면 나아질 거라고 말이죠. 사고는 인수 2년차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대서양에서의 시험 자망이었습니다. 수심 40m. 스노클 항주를 마치고 밸브를 닫는 순간 닫혔어야 할 밸브 하나가 닫히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이 흡기 계통을 타고 함내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 전체에 경보가 울렸고 저는 통제실에서 그 차가운 방송을 들었습니다. 기관실 침수, 침수 구역, 배터리실 인접. 잠수함에서 해수와 배터리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염소가스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폐를 태우는 독가스입니다. 폴은 그때 기관실에 있었습니다. 문제의 밸브까지는 격실 하나를 더 지나야 했습니다. 매뉴얼대로라면 격실을 폐쇄하고 물러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격실을 포기하면 배터리실 전체가 잠기는 상황이었습니다. 폴은 방독면 하나를 쓰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제실 스피커로 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소리가 절반이었습니다. 밸브 위치 확인. 지금 잠근다. 그게 그날 폴이 남긴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11분. 폴이 그 안에서 수동 밸브를 잠그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밸브는 잠겼고 배는 살았고 48명의 승조원이 살았습니다. 폴이 격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방독면 정화통은 이미 수명을 다한 상태였습니다. 폴은 제 앞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가 토해내던 기침 소리를 저는 지금도 꿈에서 듣습니다. 3주 뒤 군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폐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다시는 배를 탈 수 없다고요. 폴은 31살에 의병 전역했습니다. 병실을 정리하던 날 폴은 하모니카를 제 손에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이제 불 수가 없네. 숨이 모자라서 말이야. 자네가 갖고 있게. 저는 그 하모니카를 지금도 서재 책상 위에 둡니다. 32년 동안 단 하루도 치운 적이 없습니다. 그 내척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난 30년의 절반 가까이를 바다가 아니라 부두와 정비창에서 보냈습니다. 수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입 가격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언론은 그 배들을 세기의 거래가 아니라 세기의 고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잠수함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청구서를 산 거였습니다. 그 겨울이 제게 남긴 교훈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잠수함은 유럽의 예술이다. 다만 아무 유럽이나 믿어서는 안 된다. 진짜 혈통은 따로 있다. 100년 동안 바다 밑에서 살아온 나라, 독일이다. 우리가 대인 건 영국의 중고였지, 독일의 세배가 아니었다. 둘째, 서류를 믿지 마라. 서류상 완벽한 배가 사람의 폐를 태운다. 셋째, 세배는 반드시 검증된 전통의 강자에게서 살아. 신흥국의 화려한 스펙은 종이 위에 잉크일 뿐이다. 보시다시피 2번째 교훈과 3번째 교훈은 서로 모순됩니다. 서류를 믿지 말라면서 전통이라는 이름의 서류는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모순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처는 사람을 신중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완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훗날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책상에 올라왔을 때 제 안에 그 완고함이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당시 제게 한국은 좋은 자동차와 좋은 TV를 만드는 나라였지 잠수함의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군요. 그 낡은 내척은 지금도 캐나다 해군의 주력입니다. 그중 한 척에 제 아들 이선이 탑니다. 올해 32, 해군 대위. 폴이 밸브를 잠그던 그때와 비슷한 나이입니다. 아들은 출항 전날이면 꼭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알겠다. 잘 다녀와라. 짧게 대답하고 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에는 한참 동안 서재에 앉아 그 배의 밸브들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30년 전 그 겨울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해하실 겁니다. 새 잠수함 12척. 이 사업은 저에게 국가 예산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그리고 폴 같은 아이들을 그 낡은 강철관에서 꺼내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깐깐하게 굴 작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처음에는 한국을 향한 칼날이 됐습니다. 후보는 일찌감치 2곳으로 압축됐습니다. 독일의 TKMS 그리고 한국의 하나오션과 HD현대 컨소시엄. 세계 잠수함 시장의 전통 챔피언과 무섭게 치고 올라온 도전자의 입하전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승부는 시작 전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평가 초기, 실무진이 양측 서류를 제 집무실로 올려보냈습니다. 저는 독일 서류를 책상 한가운데에 두고 한국 서류는 옆으로 밀어뒀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에게 이렇게 지시했죠. 한국 쪽은 가격 검토부터 하라고요. 제 컴퓨터의 폴더 이름이 그때의 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독일 폴더의 이름은 본안 검토였습니다. 한국 폴더의 이름은 가격 파괴자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가격으로 시장을 흔드는 업체라는 뜻으로 제가 직접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뒤 총리실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국방 조달 담당 특별보좌관 빅터 랭던이었습니다. 40 중반에 주름 하나 없는 정장과 흠잡을 데 없는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집무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차관보님, 오해는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이건 잠수함 사업이 아닙니다.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편이 서로 편할 겁니다. 저는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 사업을 표 계산으로 접근하는 발상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요. 랭던은 제 표정을 읽고도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기술은 차관보님이 보십시오. 저는 숫자를 보겠습니다. 유권자가 기억하는 쪽은 언제나 숫자니까요. 하지만 그날의 저는 순진하게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늘 저런 소리를 하지. 어차피 최종 평가는 데이터가 말할 것이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그 방에서 순진한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몇 주 뒤 오타와 시내 호텔에서 방산업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양측 관계자가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그날 저는 TKMS의 수석 부사장 클라우스 라이너를 처음 만났습니다. 은회색 머리를 뒤로 넘긴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이 몸 밖으로 흘러넘치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저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배를 아는 분과 이야기하는 건 언제나 즐겁습니다. 몇 마디 덕담이 오간 뒤 마침 연회장 건너편에 서 있던 한국 대표단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라이너는 잔을 살짝 기울이며 주변에 다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제안서요? 아주 훌륭하더군요. 종이는 무엇이든 견디니까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라이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은 혈통입니다. 차관보님. 우리는 100년을 바다 밑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수영을 배운 나라죠. 좋은 TV를 만든다고 좋은 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그 농담에 함께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고개까지 끄덕였습니다. 제 안에 30년 묵은 편견이 그 오만한 문장에 정확히 공명했던 겁니다. 잠시 뒤 한국 대표단 쪽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쉰 줄에 접어든 체구가 단단하고 손이 유난히 거친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국 컨소시엄의 수석 엔지니어 김도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방금 그 웃음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고 딱 한 문장을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차관보님, 저희 배는 서류보다 도크에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거친 손과 그 한 문장이 몇 달 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들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변화는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퇴근하려는 제 방으로 실무 담당 사무관인 레이처 오코너가 서류 뭉치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젊지만 눈썰미 하나는 본부에서 제일 가는 친구였습니다. 레이철은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주말에 이것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국 제안서입니다. 가격 요약본만 두고 가게. 그게 아닙니다. 숫자가 이상합니다. 아니, 이상하게 좋습니다. 제 눈을 못 믿겠어서 그럽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 책상에 그 서류를 올려놓고 위스키를 한 잔 따랐습니다. 폴의 하모니카 옆에서 말입니다. 대충 넘겨보고 자정 전에는 잠자리에 들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3시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제안서는 3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800페이지 남짓한 독일 제안서의 3배가 훌쩍 넘는 분량이었죠. 그런데 분량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건조 일정이 연 단위도 월 단위도 아닌 주 단위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어느 주에 어느 블록을 조립하고 어느 주에 어떤 시험을 하는지가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빼곡하게 이어졌습니다. 첫 진도까지 6년. 이 바닥의 상식보다 3년은 빠른 숫자였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승조원 교육 일정과 교관 후보 명단 초안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수십 개의 제안서를 봐왔지만 이런 문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저는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인도 지연 배상 조항이었습니다. 발주처인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써놓은 조항이었습니다. 약속한 인도일에서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자신들이 위약금을 물겠다는 내용이었죠. 연 단위도 월 단위도 아닌 하루 단위였습니다. 그 밑에는 근거 자료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국 해군에 인도한 3000톤급 잠수함들의 실제 납기 기록. 약속보다 늦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기록 말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표현을 저는 그날 처음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위스키 잔을 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자신감이 없으면 쓸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서류에서 나온 자신감이 아니라 도크에서 나온 자신감 말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폴더 이름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가격 파괴자. 제가 붙인 이름이 그날따라 낯설게 보였습니다.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30년 묵은 편견이 하룻밤에 무너질 만큼 약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제 안에 무언가의 첫 금이 간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레이처를 호출했습니다. 실사 일정 다시 짜게. 서류만으로는 판단 못하겠어. 어디부터 가시겠습니까? 저는 지도도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거제. 한국부터 간다. 이 서류가 진짜인지 허풍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편견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종이는 무엇이든 견딘다던 라이너의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러 가는 길이라고요. 그 비행기가 제 32년 신념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거제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채점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시나리오를 짜뒀죠. 잘 꾸며진 전시관, 화려한 홍보 영상, 모형 앞에서의 기념사진. 신흥국, 조선소의 영업이란 대개 그런 식이니까요. 저는 흠을 잡으러 온 사람이었고 흠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소 정문에서 김도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타와의 리셉션에서 만났던 그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브리핑룸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리핑은 나중에 하시죠. 먼저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는 저를 곧장 도크로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저는 아직도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길이가 500m를 넘는 도크 위로 900톤을 들어 올리는 골리아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그라인더 소리와 용접 불꽃이 튀었고 공기에서는 달궈진 쇠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소음이 이상하리만큼 질서 있게 들렸습니다. 수천 명이 움직이는 현장인데 어수선함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잠수함 전용 건조동에 들어서자 서늘한 실내 공기와 함께 그것이 보였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의 선체가, 그것도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이 각기 다른 공정 단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판의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 라인에서 몇 척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동에서만 3척입니다. 자국 해군 물량과 수출 물량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류에서 본 문장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즉시 착수 가능한 유유 건조 능력 보유. 저는 그 문장을 영업용 과장이라고 채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 문장이 강철로 서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저를 용접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압력 선체 용접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잠수함에서 압력 선체는 사람으로 치면 두개골입니다. 용접선 하나가 잘못되면 수백 미터 물속에서 배 전체가 종이장처럼 구겨집니다. 방호복을 입은 용접공이 토치를 내려놓고 마스크를 올렸습니다. 쉬는 넘어 보이는 얼굴에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겹겹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이 손 하나 만드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용접선 전부를 엑스레이로 전수 검사합니다. 표본이 아니라 전수입니다. 지난 3년간 제작업률은 1%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용접공과 악수를 했습니다. 돌덩이 같은 손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스코틀랜드에서 서류를 내밀던 매끈한 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서류 속 배의 용접선이 어땠는지는 폴의 폐가 증명했었죠. 건조동 벽면에는 건물 2층 높이의 전광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 단위 공정표였습니다. 어느 주에 어느 블록이 어느 위치로 가는지, 오늘 기준으로 며칠이 남았는지가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읽었던 바로 그 표였습니다. 다만 종이가 아니라 벽에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올려다보다가 혼잣말처럼 물었습니다. 저 일정 지킵니까? 김도연은 이상한 질문을 들었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건 목표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차관보님, 지나온 주들이 전부 저 위에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해 앞바다에서 그들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한 창호급에 올랐습니다. 잠수함 승조 18년. 저는 배에 오르면 3분 안에 그 배의 수준을 압니다. 해치를 통과하는 순간의 냄새, 배관의 마감, 승조원들의 동선. 그런데 그 배는 제가 아는 채점표 바깥에 있었습니다. 자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귀를 열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에는 저마다의 심장 소리가 있습니다. 기계가 살아있는 한 지울 수 없는 소리죠. 그런데 조용했습니다. 소음 계기판의 바늘이 제 상식보다 한참 아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부장이 리튬이온 배터리 구역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배는 스노클 없이 3주 가까이 물속에 머물 수 있다고요. 저는 30년 전 밸브 하나 때문에 폐를 잃은 제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라면 그날의 폴이 그 격실에 들어갈 일 자체가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함내 통로에서 젊은 승조원들과 마주쳤습니다. 20몇 살의 얼굴들이 좁은 통로에서 절도 있게 벽에 붙어 길을 내줬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들 이선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이 아이들은 새 배를 탑니다.
제 아들은 40년 된 배를 탑니다. 그 차이가 그날따라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녁에는 조선소 앞 작은 식당에서 김도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소주라는 술을 그날 처음 마셔봤습니다.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납기가 가능하냐고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냐고요. 김도연은 잔을 내려놓고 창밖의 크레인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50년 전에 이 바닷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여기서 첫 배의 철판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이 나라는 가난해서 조선소를 지을 돈을 전부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납기를 어기면 회사가 아니라 나라가 넘어가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납기를 기술이 아니라 생존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잔을 비우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희는 약속한 날짜에 배를 띄웁니다. 그게 가난이 저희에게 가르쳐준 전부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실사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흠을 적으러 온 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첩에는 흠 대신 감탄사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인데도 도크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서류를 채점하던 제 눈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진짜 혈통을 보고 나면 이 감탄도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으며 짐을 쌌습니다. 독일 키일에 내리자마자 대접이 달랐습니다. 공항에는 검은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호텔 스위트룸에는 손글씨 카드와 함께 와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조선소 브리핑룸은 극장에 가까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4K 영상이 흘렀고 저는 VR 고글까지 썼습니다. 고글 속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차세대 잠수함이 북극 얼음 밑을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독일의 프레젠테이션은 예술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잦아들 때 저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이제 도크를 보고 싶습니다. 브리핑룸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임원들끼리 눈빛이 오갔고 누군가 안전 규정과 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로 그러나 물러설 뜻이 없다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배를 보러 온 사람이지 영화를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요. 30분 뒤 저는 안전모를 쓰고 도크에 서 있었습니다. 도크는 훌륭했습니다. 문제는 훌륭한 도크가 이미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자국 해군 물량이 도크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노르웨이 해군의 물량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하던 임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캐나다 배는 어느 도크에서 짓게 됩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은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슬롯은 유연하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유연하게. 저는 그 단어를 수첩에 적고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조달 일을 6년 하다 보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유연하다는 말은 아직 없다는 말입니다. 그날 저녁 만찬이 끝난 뒤 라이너가 저를 씨가 룸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벽난로 앞에서 그는 위스키 2잔을 따르더니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같은 분이 공직에 계시기엔 아깝습니다. 전역하시면 저희 북미 고문역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연봉은 부르시는 대로 맞춰드리죠. 저는 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서명은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라이너의 미소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밑에 있는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리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고집 센 늙은 군인이시군요. 뭐 좋습니다. 오타와에는 계산할 줄 아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술자리의 허세인 줄 알았습니다. 그 문장의 진짜 뜻을 저는 몇 달 뒤에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프런트에서 쪽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이름 없이 시간과 장소만 적혀 있었죠. 항구 뒷골목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나간 그 자리에 지쳐 보이는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르쿠스 베버라고 소개했습니다. 재작년까지 TKMS에서 수출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차관보님이 어제 도크에서 하신 질문, 전해 들었습니다.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는 커피에는 손도 대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도크는 앞으로도 몇 년은 빈자리가 없습니다. 전쟁 이후로 부품 공급망은 무너졌고 숙련공은 은퇴하는 속도를 채용이 못 따라갑니다. 지금 있는 물량도 일정이 밀리는 판입니다.
캐나다에 약속한 첫 인도 시점은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내부 시뮬레이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일자리 숫자들은 뭐냐고요? 마르쿠스는 처음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숫자가 만들어지던 회의에 저도 있었습니다. 라이너 부사장이 이렇게 말했죠. 숫자는 클수록 좋습니다. 검증은 어차피 계약 이후니까요. 그리고 노르웨이에 배정된 슬롯을 빼서 캐나다에 얹어주는 안을 무용담처럼 설명했습니다. 동맹은 순번표일 뿐이라고 웃으면서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말해주는 거냐고요. 마르쿠스는 창밖의 크레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배를 만들던 사람입니다. 숫자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라요. 배를 만들던 회사가 숫자를 만드는 회사가 되는 걸 더는 못 보겠어서 나왔습니다. 몇 주 뒤, 저는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군수협력회의에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르쿠스의 말이 혼자만의 불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회의 중반, 노르웨이 대표단의 에릭센 대령이 발언권을 얻더니 독일 대표단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공식 석상이니 공식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해군이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 건조 슬롯을 제3국 수주를 위해 양보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대표는 개별 상업 계약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대답이야말로 대답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에릭센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제3국이 차관보님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축하 인사는 못 드리겠군요. 우리는 그 회사의 약속을 몇 년째 기다리는 중이라서 말입니다. 부디 우리 꼴 나지 마십시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왼쪽에는 거제, 오른쪽에는 키일. 도크 가동 현황, 납기 실적, 위약금 조항, 인력 상황. 한 줄씩 채울 때마다 결론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도크가 말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브로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마지막 저항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독일인데, 100년의 혈통인데, 하지만 그 문장은 이제 제 안에서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혈통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걸. 아니, 혈통이 밸브를 잠가주지 않는다는 걸 저는 30년 전에 배웠어야 했으니까요. 오타와로 돌아온 저는 평가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몇 달에 걸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시험평가 결과가 하나의 표로 집계되는 날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최종 점수가 떴을 때 회의실에는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한국 91.4점, 독일 83.7점. 납기 신뢰도에서 격차가 벌어졌고 건조 인프라와 승조원 안전 설계에서도 한국이 앞섰습니다. 독일이 이긴 항목은 브랜드 인지도 정도였는데 그건 애초에 점수 항목도 아니었죠. 위원 12명이 돌아가며 서명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명했습니다. 32년 공직 생활에서 가장 자신 있는 서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가 이 사업의 결론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보고서가 올라가고 사흘 뒤 랭던이 제 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창가에 서서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숫자가 참 곤란하게 나왔네요. 숫자는 곤란한 법이 없습니다. 곤란한 건 사람이죠. 랭던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 국익, 동맹관계, 산업파급 효과 같은 단어들을 늘어놓더니 재검토라는 단어를 슬쩍 얹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것이 절차적인 시비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수 차가 8점입니다. 이건 뒤집을 수 있는 격차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주에 독일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TKMS의 대국민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무대 스크린에 캐나다 지도가 떠올랐고 전국 12개 주의 협력업체 표시가 별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2개의 숫자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GDP 기여 830억 캐나다 달러, 일자리 최대 65만 개. 연회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초청된 지역구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쳤고 다음 날 조간신문 일면은 전부 그 숫자였습니다. 65만이라는 숫자가 하루아침에 국민 단어가 됐습니다. 방송에서는 벌써 어느 도시에 몇만 개가 갈지 나눠 먹는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 주에 열린 정부 내부 조정회의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칠판 앞으로 걸어 나가 분필을 잡았습니다. 잠수함 12척입니다.
세계에서 잠수함을 제일 많이 만들어 본 나라들의 데이터를 다 뒤져봐도 이 사업 규모의 직접, 간접 고용은 아무리 후하게 잡아도 몇만 명 단위입니다. 그런데 65만이라뇨? 캐나다 인구의 1.5%가 넘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 전체 직접 고용의 5배 규모입니다. 이건 경제 효과 분석이 아니라 소설입니다. 저쪽 회사 내부에서조차 검증된 적 없는 숫자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탁자 끝에서 랭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화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진실이 표가 됩니까?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랭던은 말을 이었습니다. 유권자는 잠수함 성능을 모릅니다. 납기 실적도 모르고 위약금 조항도 모릅니다. 하지만 65만이라는 숫자는 기억하죠. 우리는 그 기억을 사는 겁니다. 그게 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그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지고 있는 게임의 규칙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배를 평가하고 있었는데 저들은 기억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에는 더 서글픈 일이 있었습니다. 평가위원 중 한 명인 국방연구소의 홀브룩 박사가 퇴근 무렵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저는 다음 달에 연구소 승진 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평가 소신이 너무 강경하다는 이야기가 위에서 나온다고요. 북부 지소 자리가 비어 있다는 말도 함께요. 그는 안경을 벗고 눈가를 눌렀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차관보님,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서글픔이 먼저 왔습니다. 저들은 점수를 반박하지 못하니 점수를 매긴 사람들을 하나씩 꺾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신문을 펼치던 저는 국제면의 짧은 기사 하나에 시선이 박혔습니다. 미국 해군이 자국 함정의 정비 사업을 한국 조선소에 맡겼고 결과에 만족해 추가 물량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커피가 식는 줄도 모르고 그 기사를 3번 읽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입니다. 지구상에서 군함의 가장 까다로운 조직이 자기 배를 남의 나라 도크에 맡긴 겁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서류만 화려한 신인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들이 그렇게 취급하도록 나라 전체가 끌려가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레이철이었습니다. 차관보님, 기사 보셨습니까? 봤네. 저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건지 위에서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것과 알면서 외면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나쁜지 그때 저는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종 강요 브리핑 일정이 통보됐습니다. 사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날까지도 믿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나면 결국은 데이터가 정치를 이길 거라고 말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확인하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브리핑 룸에는 긴 타원형 탁자가 있었고 장관과 각 부처 차관들, 총리실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랭던은 탁자 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철 하나를 앞에 두고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묘하게 여유로운 얼굴이었죠. 저는 그 여유가 불길했지만 준비한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20분이었습니다. 저는 점수표부터 열었습니다. 91.4 대 83.7. 이어서 도크 사진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강철이 서 있는 도크와 자리가 없는 도크, 주 단위 공정표와 유연하게 조정된다던 슬롯, 하루 단위 위약금을 스스로 써놓은 회사와 검증된 적 없는 65만을 무대에 쏘아 올린 회사, 그리고 마지막 장표에는 숫자 하나만 띄웠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중고 잠수함 내척에 쏟아부은 돈이었습니다. 도입가의 몇 배가 넘는 그 금액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서류상 완벽한 배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 계산서를 우리는 30년째 나누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하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원고에 없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방에서 저만큼 유럽 잠수함을 사랑해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0년 전 스코틀랜드에서 저는 서류상 거의 새 것이라던 배를 인수했습니다. 그 배에서 제 사관학교 동기가 밸브 하나를 잠그고 폐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제 아들이 바로 그 40년 된 배를 타고 대서양 어딘가에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류 넘기던 소리도 멎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정하시는 건 조달 계약이 아닙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그 강철관에 들어갈 우리 아이들의 목숨값입니다. 저는 점수를 조작할 줄 모릅니다. 대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수표는 제 32년을 걸고 정직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였는지 몇십 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제 앞에 보고서를 조용히 덮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보.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기술 점수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종합적 국익의 문제라는 점을 위원회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탁자 끝에서 랭던이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인쇄물 몇 장을 꺼내 옆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자리까지 온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보도자료 초안이었습니다. 독일 선정을 알리는 문안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상단의 발표 날짜만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칸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회의의 결론은 제가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인쇄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제 20분은 절차였고 제 32년은 장식이었습니다. 이틀 뒤 레이철이 제 방으로 서류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문을 닫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는 재검토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유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유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사유가 없습니다, 차관보님. 레이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2명이 서명한 보고서인데 사유란이 비어 있습니다. 저는 그 공백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화는 상대가 사람일 때 나는 겁니다. 텅 빈 사유란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레이철을 내보내고 책상 서랍에서 A4 한 장을 꺼냈습니다. 32년을 세 문장에 담는 데는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금일부로 사직을 원합니다.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유란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적으며 혼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사유란을 비워두지는 않았으니까요. 사직서를 내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랭던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진심으로 아쉽다는 표정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차관보님. 현명한 선택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보좌관님은 잠수함이 뭔지 평생 모르실 겁니다. 랭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잊히지 않을 문장을 남기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몰라야 팔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폴의 하모니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항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밸브 점검 잊지 말고. 아버지도 참. 40년 된 배라 손볼 게 밸브뿐이 아닙니다. 아들은 웃자고 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잘 다녀오라는 말을 2번에 나눠서 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어두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킬 수 없는 것의 목록을 세어보면서 말입니다. 일주일 뒤 정부는 독일 선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중계를 봤습니다. 단상 뒤편에 랭던이 서 있었습니다. 기자가 소감을 묻자 그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수함 12척이 아니라 65만 개의 미래를 샀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고 어디선가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적어도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발표의 축제 분위기는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신문들은 세기의 계약이라는 제목을 뽑았고 방송에서는 65만 개의 일자리가 어느 지역에 먼저 풀릴지를 놓고 전문가들이 갑론을 박을 벌였습니다. 탈락한 한국에 대한 기사는 짧았습니다. 한국은 재협상 여지를 노릴 것이다. 가격 카드를 다시 들고 문을 두드릴 것이다. 다들 그렇게 썼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6시 27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레이철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뉴스 보셨습니까? 하나가 떠났습니다. 떠나다니. 무슨 소리야. 전면 철수입니다. 새벽에 공문이 왔습니다. A4 한 장에 3문장이랍니다.
지금 본부가 뒤집혔습니다. 저는 전화를 든 채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놀라움보다 소름이 먼저 왔습니다. 빠르다. 너무 빠르다. 이건 홧김의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문장이 준비되어 있던 철수였습니다. 그들은 탈락 통보를 받기 전부터 이 결말까지 계산해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전에만 국방부에서는 긴급회의가 3번 열렸다고 합니다. 제 후임 대행은 회의 내내 얼굴이 백지장이었다더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정부의 협상 전략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잔류 의사를 지렛대로 독일과의 본계약 조건을 압박한다. 그런데 그 지렛대가 발표 나흘 만에 스스로 부러져 버린 겁니다. 매달릴 거라던 상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에 이번에는 동부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헬리팩스 지역구 의원이 라디오 생방송에서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한화와 논의되던 우리 지역 조선소 현대화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용접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요. 지역 추산으로 8,000개 일자리가 걸린 논의였습니다. 그게 오늘 새벽에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우리는 65만이라는 신기루를 줬다가 손안에 있던 8,000개를 날린 겁니다. 방송이 나가고 몇 시간 뒤 이번에는 랭던의 옛말이 그를 물었습니다. 몇 달 전 내부 회의에서 그가 했다는 발언이 언론에 유출된 겁니다. 겨우 한국 기업 하나 떠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기자들이 그 문장을 들고 총리실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랭던은 처음으로 진땀을 흘리며 전략적 다변화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아무 뜻도 없는 단어를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정부 발표문의 부속서를 읽다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느 틈에 조항 하나가 슬그머니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독일과의 본계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는 차순위 후보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차순위 후보. 날 전에 걷어찬 바로 그 나라 말입니다. 차인 상대의 전화번호를 지우지 못한 겁니다. 그것도 먼저 헤어지자고 통보한 다음 날의 말이죠. 군사 전문지들의 논평은 차갑다 못해 잔인했습니다. 어느 칼럼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내일이라도 진수식을 열 수 있는 나라고 독일은 제 나라 해군의 물량도 밀리고 있는 나라다. 캐나다는 방금 시간을 팔아서 숫자를 샀다. 하지만 그 소란한 하루의 한 구석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 2줄짜리였습니다. HD연대 캐나다 법인은 캐나다 시장에서의 활동을 지속한다. 당사는 캐나다 해양산업의 장기적 미래를 신뢰한다. 같은 나라의 두 회사입니다. 한쪽은 새벽에 칼같이 떠났고 한쪽은 같은 날 오후에 웃으며 남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2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잠수함에서 18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바다에서 정말 무서운 건 요란한 어뢰가 아닙니다. 조용히, 꾸준히 우리 뒤를 따라오는 스크루 소리입니다. 그날부터 캐나다의 뒤에는 그 소리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러 어느 조용한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하나가 떠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 직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없다는 건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잠들지 못하게 한 건 실직이 아니었습니다. 그 2줄짜리 발표문이었습니다. HD연대는 캐나다 시장에서의 활동을 지속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을수록 확신이 커졌습니다. 이건 미련이 아니다. 이건 계획이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HD연대 캐나다 법인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사표를 던진 전직 차관보를 만나줄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답장은 하루 만에 왔습니다. 언제든 오시라고요. 사무실은 제 상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철수 준비 중인 회사의 어수선함이나 반대로 보여주기식의 요란함을 예상했습니다. 둘 다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일하고 있었고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는 화상회의가 2개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장실 벽에는 커다란 캐나다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잠수함 기지 표시가 없었습니다. 대신 항구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동부의 조선소들, 세인트로렌스 수로,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항로들. 북극이었습니다. 법인장 서준혁은 차를 내오며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40대 후반에 목소리가 낮고 서두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잠수함 사업은 끝났습니다. 본사에 무슨 명분으로 남는다고 보고하신 겁니까?
서준혁은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차관보님, 저희가 캐나다에서 잠수함만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수함 12척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손이 지도의 북쪽을 짚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이 바다를 지나는 배와 이 바다를 지킬 배가 전부 새로 필요해집니다. 수레빙선을 보시죠. 캐나다가 국가 전략으로 수레빙선을 짓겠다고 첫 삽을 뜬 게 언제입니까?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배는 아직 바다에 뜨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처음 계획의 3배로 불었고요. 여기에 해양 플랜트, 노후 함대 교체, 친환경 선박 규제까지 더하면 캐나다는 앞으로 한 세대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 발주처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차관보님, 그 배들을 누가 짓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답이 너무 명확해서였습니다. 서준혁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입찰에서 졌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얻은 게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와 언론과 국민 전체가 3년 동안 한국 조선소를 검증했습니다. 도크를 받고 납기 기록을 받고 위약금 조항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비싼 광고는 없습니다. 저희는 탈락한 게 아니라 캐나다 시장 전체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나온 겁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 이 나라의 조달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보다 캐나다의 미래 발주 목록을 더 정확히 꿰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의 철수는요? 같은 한국 회사 아닙니까? 그쪽은 왜 그렇게 떠난 겁니까? 서준혁은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각자의 계산이 있었겠죠. 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철수 덕분에 캐나다는 한 가지를 배웠을 겁니다. 한국을 선택하지 않는 데에도 가격표가 붙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희가 남은 덕분에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가격표를 언제든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문장을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저희는 떠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독일이 약속을 지키면 저희는 조용히 쇠빙선을 짓겠죠. 독일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캐나다가 저희를 찾아올 겁니다. 저희는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으려는 것뿐입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림 전체를 봤습니다. 한쪽은 칼같이 떠나며 선택의 대가를 보여줬고 한쪽은 웃으며 마마 미래 전체에 그물을 쳤습니다. 두 회사의 행보가 결과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매달리지 않는다. 한국은 기다린다. 기다릴 수 있는 자만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제가 아는 그 정부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아있겠다는 외국 기업을 내쫓을 명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쇠빙선과 북극과 노후 함대라는 숙제가 산더미인데 그 숙제를 세계에서 가장 잘 푸는 회사가 시내 한복판에 사무실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내쫓지도 껴안지도 못하는 상태. 속수무책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서준혁이 기다린다던 그 소식들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르웨이발이었습니다. 독일 조선소의 노르웨이 물량 인도가 또다시 늦어진다는 보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 현지 언론이었습니다. 캐나다 사업의 설계 인력 확보에 차질이 생겼고 핵심 부품 협력사 한 곳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었죠. 세 번째는 라이너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조달 일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을 3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화면 속 라이너의 관자놀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키일의 시가 룸에서 제 연봉을 부르라던 그 여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타와에서는 더 큰 소식이 터졌습니다. 의회 국방위원회가 잠수함 선정 과정에 대한 청문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한 겁니다. 65만이라는 숫자의 산출 근거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공식으로 날아갔고 소환 대상자 명단 맨 위에는 빅터 랭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가자 랭던은 딱 한 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절차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를 몰라야 팔 수 있다던 사람은 침몰도 절차라고 부를 겁니다. 그 뉴스들을 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통쾌하기에는 그 계산서를 받을 사람들이 결국 우리 국민이니까요. 대신 저는 인정했습니다.
완전하게, 남김없이 인정했습니다. 저는 평생 잠수함의 힘이 강철과 어뢰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혈통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배를 띄우는 능력, 그것이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비싼 무기라는 것을 저는 32년 공직이 끝나고 나서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로비로도 뻥튀기 숫자로도 살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지난달 저는 몬트리올 외곽의 폴의 집을 찾았습니다. 서재의 하모니카를 챙겨서 말입니다. 폴은 현관까지 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코에는 투명한 산소줄이 걸려 있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 앉아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표 이야기, 텅 빈 사유란 이야기, 그리고 청문회에서 증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요. 폴은 산소 호흡기 사이로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리고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덧붙였습니다. 토머스, 내 패를 가져간 건 그 밸브가 아니야. 그 밸브가 멀쩡하다고 적혀있던 서류지. 자네는 평생 그걸 아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가서 말해. 서류가 사람을 죽이기 전에 사람이 서류를 고쳐야 한다고. 저는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서 가져왔네. 폴은 하모니카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폴, 새 배가 진수하는 날 돌려줘. 제대로 된 배 말이야. 그날 내가 불 수는 없어도 부두에서 듣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자네가 갖고 있어. 그게 자네한테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증거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알겠다는 말이 반박자 늦게 나왔습니다. 다음 아이들은 제대로 된 배에 태워달라는 부탁을 폴은 그렇게 자기 방식으로 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입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뉴스에서 봤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업평가 책임자셨다면서요. 그래서 그만두신 거였습니까? 저는 잠시 수화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부 말했습니다. 점수표 이야기, 사유란 이야기, 그리고 그 회의실에서 제가 막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요. 아들은 끝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15년을 더 이 배에서 보내야 하는 겁니까? 그 한 문장이 어뢰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청문회 출석 요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증언 순서는 다음 달입니다. 저는 그날 점수표 원본과 실사 기록, 그리고 그 텅 빈 사유란의 사본을 들고 증언석에 앉을 겁니다. 저는 이제 공직자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자리도 눈치 볼 윗선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전부 말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스코틀랜드의 부두에서 시작해서 사유란이 비어있던 그 서류까지 전부요. 어제 저녁에는 오랜만에 시내를 걸었습니다. 의사당 앞을 지나 강변을 따라 걷다가 저도 모르게 그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7층을 올려다봤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HD연대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에는 이제 지켜야 할 약속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치러야 할 선택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무실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셋 중 누구의 시간이 이길지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몸으로 배웠고 거제의 도크에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저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이 게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게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